6.25 전쟁에서 전사한 형제의 유해상봉이 73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자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명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결함도 거론돼 리더십의 최대 위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 도심 집회는 현충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집회가 계속되면서 소음 민원이 이어지자 학교엔 방음 유리까지 설치되고 있는데 소음 규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정상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아빠들은 OECD에서 가장 길게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산 대게 낙찰가가 치킨 한 마리 가격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대게 수입을 금지한 데 따른 겁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댐이 파괴돼 주민의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댐 파괴 주범으로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벌써 열흘째 갈라진 마음으로 맞는 현충일이어서 천년을 좀 더 깊이 머리 숙이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이렌과 함께 묵념이 시작되자 조포 21발이 발사됩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됐고 6.25 전쟁 부상병이 기록했던 병상의 비망록은 70여 년 만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이여, 이 땅의 평화와 자유가 자리 잡고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 안보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추념식 전 국군 형제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는 안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과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도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방문은 묘역이 만들어진 지 4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자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사자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있습니다. 유가족도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 이분감도 있네요. 대통령실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쓴 2년 전 방명록을 대통령으로서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조호입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유족 생존 장병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현장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이른바 이례경 사태에 대해 직접 항의했지만 이 대표는 고개만 끄덕이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념식이 끝나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례경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주장과 병사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냐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 함장은 어제 수석 대변인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북한의 만행이죠라 묻자 이 대표는 고개만 끄덕이고 최 함장의 면담 요청에도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말 파문의 당사자인 권 수석 대변인도 사과하지 않았고 강선우 대변인도 권 수석 대변인에 대한 사퇴 요구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입장을 같이 합니다. 민주당의 천안함 망언에 대한 회피적 반응은 처음이 아닙니다. 조상우 전 상근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최 전 함장이 장병을 수장시켰다는 막말을 고소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생태 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놓고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5개월을 남기고 독립기념관 감사로 임명됐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이런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했고 함장한테 모든 걸 책임을 전가시키고 마치 최현일 함장이 그런 것처럼 하는 거는 제1야당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봐요. 여당도 현충일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현충일을 보낸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이래경 이사장이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친야 매체의 글입니다. 이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은 표현의 자유고 혁신위원장 사퇴는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이사장은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 없이 나의 심정을 나보다 잘 적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현충원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도 이 이사장 사퇴에 침묵했는데 이래경 이사가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한 말씀 해주시면 될까요? 당내에선 깜깜이 인사로 사퇴를 키운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론화 작업도 없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본질적인 결함이라고 좀 이재명 대표가 근본적인 책임을 정도에 따라서 져야 되겠죠. 이 대표의 인사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도 조동현 교수를 1호 영입 인사로 데려와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사생활 논란으로 3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과열된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사검증 실수다. 이건 잘 실패다. 특히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위기에 몰린 당을 살리는 카드로 혁신위를 띄웠지만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되면서 내년 총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예, 이재명호가 직면한 폭풍우가 이번에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잘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출입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생각은 내년 총선까지 버티는 거죠. 그래서 혁신위를 꾸리는데 동의는 했는데 결국 이게 다시 화근이 된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최근에 돈봉투 사건과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마디로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이제 폭발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친명계와 비명계에 가릴 것도 없이 이 위기감이 극도로 커진 분위기였는데 이런 불길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로 띄운 게 바로 이 혁신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래경 파문으로 혁신위가 출발도 하기 전에 이 자초될 위기에 몰리면서 이재명 책임론은 비등점을 넘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래경 위원장을 데려온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인선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 요구도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면서 다른 인물들을 찾든지. 이 대표의 책임론이 커지는 건 이번 인선이 당 지도부나 당내 기구를 통하지 않았고요.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래경 카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이한주 가천대 석좌 교수를 중심으로 이 개인적으로 가까운 극소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 믿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다면 실제로 검증에 소홀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 점이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 대표 스스로도 이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고백하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으로 이 사당화됐다는 당 내부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된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측근혁신위원장을 임명해서 당내 분위기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놓고 총선으로 가겠다는 구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속셈이 들켰다면 혁신위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 혁신위가 이제 그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친명계 내부에서는 차라리 이 내부 인사를 발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에서 너무 찾지 말고 우리 민주당 당내에도 훌륭한 분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그 후보로는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죠. 그리고 이번에 험지인 소초을 출마를 선언한 홍익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뭐 두 분은 뭐 익숙한 인물들이긴 한데 혁신이 되겠습니까? 이런 당내 인물로? 당연히 이제 그 회의적인 시각이 많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취재를 한 그 한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요, 그 혁신의 대상이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지키면서 혁신위원장을 뽑아봐야 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올 수 있겠냐면서 이미 독이 든 성배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 그 특히 친명 인사를 또 안 치는 건 혁신 의지가 없다라는 걸 자인하게 되는 거고요. 이 비명계를 또 안 치게 되면 이 혁신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자, 혁신이 이게 더 어렵게 됐군요. 이낙연 전 대표도 귀국한다면서요? 네, 그 1년간 미국에서 머물던 이낙연 대표가 오는 24일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예. 이 전 대표는 이틀 전 SNS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 당내 혼란에 수습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예. 다만 이낙연계 한 의원은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시간을 줄 것이라면서도 이 시간이 길어지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구경하는 재미는 있는데 나라가 걱정이죠. 예, 정민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점입 가경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아빠 찬스 의혹이 아니라고 버티다가 결국 사표를 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비서 역시 경력 공채로 선관위에 들어왔는데 이 비서의 아버지가 퇴직한 중앙선관위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내일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4년 11월에 내건 경력공채 공고문입니다.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행정서기보를 2명 뽑았는데 이 중 1명이 계약직이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비서 A씨였습니다. A씨 아버지 B씨는 중앙선관위의 중간관리자급 직원이었는데 딸 A씨는 아버지가 정년퇴직하기 2주 전에 일반직 경력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진행된 A씨의 면접시험위원은 2명 모두 아버지 B씨의 동료였고 외부 면접관은 없었습니다. 본인의 측근 비서 또한 같은 의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서 참으로 황당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즉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맡은 업무도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 당시 선거정책실장이던 박찬진 전 총장의 비서로 일했고 박 전 총장이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으로 승진할 때마다 함께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내일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헌법에는 9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법관이 맡는 게 관행이 되었죠. 권위도 있고 중립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적합하다고 본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념적 성향이 강한 법관들이 대거 대법원에 진입하면서 선관위도 편파 시비가 잦아졌습니다. 결국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현행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권익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 소동으로 사퇴한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중에 지명한 인사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1963년부터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권익위는 이 관행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보고 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노정희 전 위원장은 소쿠리 투표 논란이 벌어진 당일에도 비상근이란 이유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녀 특채 의혹이 나올 정도로 부패한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상근직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부가 독립기관인 선관위까지 장악한 현재 상태는 삼권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17개 시도 선관위를 지방법원장이, 249개 시군구 선관위도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노태학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로 일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권익위는 선관위 호선제에 대한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실과 국회에 정책 제안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선 보수단체 회원 2만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말도 야간도 이어지는 집회에 인근 주민과 직장인은 소음 공포를 호소하는데 견디다 못해 방음 유리를 설치한 학교도 등장했습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겠죠. 집회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윤서하 기자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열린 보수단체 도심 집회. 스크린옆 쌓인 대형 스피커와 크레인에 줄줄이 달린 스피커가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스피커 소리와 함성이 뒤섞여 순간 소음은 주간 집회 기준인 75데시벨을 수시로 넘어갑니다. 이 집회 소음이 100데시벨을 넘어섰는데요. 열차가 통과할 때 나는 소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바로 앞에서도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공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괴롭습니다. 진짜 싱그러워요. 귀가 아프고 진짜 어리러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광화문 야간 집회도 소음이 기준치를 훌쩍 넘는 등 집회 소음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집회에 광화문 광장 인근 200m 학교는 방음 유리까지 설치했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좀 거슬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애들. 최근 집회가 부쩍 많아진 용산 대통령실 인근도 주민과 학생이 모두 전에 없던 괴로움까지 토로하는 상황. 기본적인 교육권을 침해하는 그 정도의 소음인데 왜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건지.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지만 대책은 아직 미흡해 보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법이 없고 규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만큼은 존중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 때문에 공권력이 너무 위축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 역시 대응을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됐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차순우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진보 보수단체의 집회. 윤석열 정권 되리라! 이재명의 적각 구속하라! 두 집회 모두 순간 최고 소음이 법정 기준인 95데시벨을 넘겨 100데시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제만 호소합니다. 경찰의 법집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광화문 인근 집회에서만 400차례 가까운 소음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확성기 압수 등 실제 현장 조치까지 이뤄진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제재가 힘든 건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 집회 소음을 단속 처벌하려면 1시간에 3차례 이상, 순간 최고 소음이 95데시벨을 넘거나 10분 평균 소음이 75데시벨을 넘어야 합니다. 주최 측이 스피커만 조절하면 쉽게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집회 소음 위반 시 최고 6개월형의 벌금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주요국의 경우 집회 소음 기준이 엄격하고 1회 위반에도 단속 처벌이 많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집회 최고 소음이 각각 59데시벨, 75데시벨을 넘으면 단속되고 일본은 85데시벨을 넘기면 바로 처벌하는 데다 벌금도 20만 엔으로 한국의 4배 수준입니다. 외국 같은 데서 적용을 하고 있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의 소음을
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찰은 소음 중지 명령에 불응하면 전원을 차단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전 다시 검찰청사를 찾아가 면담을 시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당대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을 조사해달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아직은 송 전 대표를 조사할 때가 아니라며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이죠.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일 프랑스에서 귀국해 검찰에 셀프 출석했던 송영길 전 대표. 하지만 일정대로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강경한 입장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송 전 대표는 내일 오전 9시 30분 다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2달째 접어들었는데 검찰이 소환은 않고 주변 사람만 괴롭힌다며 차라리 빨리 구속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이미 동행이라는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협의된 바도 조사 계획도 없다며 돌려보낼 뜻을 분명히 했는데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이번에도 조사를 안 하면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의 국회 29곳 출입 내역을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최측근 보좌관 박모 씨도 수사 중인데 관련 조사가 마무리돼야 송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은 이 범행 과정에서뿐 아니라 검거된 뒤에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였죠.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정유정이 여행 가방을 끌고 걸어갑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였지만 태어난 모습이 역력합니다. 정유정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었고 피해자 집에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들락거렸습니다. 체포 직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정유정은 나흘 만에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며 계획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엿새를 지내면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잠도 잘 자며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의심됩니다. 무감하다? 아니면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경찰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한 결과 40점 만점 가운데 일반인 기준이 15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진단이 불가능한 특이 성향일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오는 11일까지인 정유정의 구속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수도권의 한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제품 원자재가 없어지는 일이 1년여 계속됐습니다. 이 해당 업체 전현직 직원이 짜고 버린 일이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야적장에 대형 트럭이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남성이 내려 비닐을 걷어낸 뒤 대형 집게로 뭔가를 집어 짐칸으로 옮겨 담습니다. 트럭 가득 실은 건 플라스틱 제품용 원자재. 집게차 운전기사 50대 A씨가 플라스틱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원자재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15톤을 싣고 달아나는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훔친 원자재는 15분 거리에 있는 경쟁업체에 팔아넘겼는데 알고 보니 경쟁업체 사장과 짜고 버린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이곳에서 훔친 원자재는 적어도 180톤, 6천만 원어치로 파악됐습니다. A씨 등 일당이 노렸던 플라스틱 자재입니다. 한 장 한 장은 필름 형태로 이렇게 얇지만 한 롤의 무게는 300kg이나 돼 사람의 힘으로는 들 수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업체 직원이었고 작물을 산 경쟁업체 사장도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우리 기사분이 같은 식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에 그날도 낚시를 밤새 같이 하고 아침에
경찰에서 이들은 돈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을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어느덧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자 선후배나 동료를 보는 게 낯설지 않아졌는데요. 한국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이유는 뭔지 신경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현충일 휴일을 맞아 가족들로 붐비는 광화문 광장. 아빠와 간식을 먹는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평일이라면 아빠가 휴직 상태가 아니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여유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은 많지 않습니다. 기간을 좀 길게 사용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약간 눈치가 보이는 게 좀 있긴 있죠. 차라리 의무화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9년 20%대에 진입해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 덴마크 등은 40%대를 넘었고 룩셈부르크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습니다. 출생아 100명을 기준으론 남성 휴직자가 1.3명에 불과해 OECD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가장 길지만 휴직이 노는 기간으로 여겨지는 탓에 승진 등의 손해를 볼까 봐 실제로는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택할 때 일정 비율은 남성도 육아휴직을 하도록 해서 정부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급여를 올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북유럽처럼 아빠, 엄마가 휴직을 나눠 쓰게 하는 할당제 등 육아휴직 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소아과 진료가 갈수록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아과 의사 부족 사태는 익히 아실 텐데요. 여기에 약국에서 대중적으로 판매되던 어린이 혈제 두 제품이 잇따라 판매가 중단되면서 소아과를 찾아서 조제용 해열제를 처방받으려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어린이 해열제 품귀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지 소비자 탐사대 이상배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복약 연령 등의 제약이 덜해 어린이 해열제로 인기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어린이 해열제. 하지만 최근 약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주문해도 말이 안 들어요.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고 있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인 동아제약 챔프 시럽 일부 제품이 갈색으로 변해서 대원제약 콜대원 키즈펜 시럽은 가루와 액체가 분리돼 역류와 용량 조절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제조와 판매 모두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제품은 어린이 감기약 1, 2위로 시장 62%를 점유했는데 잇따라 공급이 중단되면서 대체 해열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없어가지고 많이 없기는 해요. 일반 의약품인 어린이 해열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소아과 병의원엔 조제용 해열제를 처방받으려는 역류와 보호자가 줄이을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열나는 걸로 해서 처방받은 약을 일단은 먹고 있죠. 상비약으로는 일단 놓긴 했는데 해열제를 조금 길게 처방을 해달라는 보호자들이 늘기는 했습니다. 열을 2주 이렇게 넉넉히 달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꽤 있었어요. 혼란이 가중되자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 제약사에 증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저희가 뭐 그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료도 또 따라와야 되는 거고 박스도 생산을 해야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된 제약사가 회수 중인 해열제도 온라인 반품 접수만 받으면서 소비자 불편은 더해졌습니다. 번거로웠어요. 다 일일이 소비자가 찾아서 해야 됐었던 부분이니까 약국에서도 환불 안 해주신다고 하고. 사나운 해열제는 먹일 수 없고 새 제품은 구매하기 힘들고 대책 없는 어린이 해열제 대란에 부모들만 불안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상매입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나흘 연휴를 즐기신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현충일인 오늘도 전국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곳곳에 봄꽃이 만개한 모습이었는데 날씨는 여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활짝 핀 장미가 정원을 가득 수놓았습니다. 시민들은 알록달록한 꽃밭을 거닐고 연꽃의 운치를 감상하며 휴일의 여유로움을 만끽합니다. 가족들이랑 이렇게 꽃
맛도 보고 해서 힐링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아름드리 나무가 늘어섰습니다. 잔잔한 산들바람이 상쾌함을 더합니다. 바람도 불고 너무 시원하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강릉과 대구의 낮 기온은 30.1도까지 치솟았고 대전과 광주가 28.4도 등 동해안과 내륙은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공원 분수대는 아이들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5월부터 좀 더웠는데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있으니까 열기도 식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더 더워집니다. 서울이 28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고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새벽 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 저하부는 24시간 안에 3호 태풍 구촐로 발달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 대게는 특별한 날 먹을 수 있는 메뉴 중 하나죠. 요즘 대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러시아산 대게 낙찰가가 치킨 한 마리 가격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대게 수입을 금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데요. 김충현 기자가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수조안은 싱싱한 수산물로 가득하고 점포 앞은 가격을 묻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수산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인기 상품은 단연 러시아산 대게입니다. 최근 새벽 경매 시장에서 대게의 시세는 한 달 전보다 약 40% 내렸습니다. 덕분에 수산시장에서도 얼마 전까지 킬로그램당 7만 원 정도 하던 대게가 오늘은 3, 4만 원대에 팔립니다. 치킨값도 3만 원 하는 시대에 손님들은 반색을 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대게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키로도 한 7만 원, 6만 원, 7만 원 정도에 먹은 것 같은데 한 3만 원대 구매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내려갔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대게는 세계적인 인기 식재료지만 러우 전쟁 이후 미국 등 서방 수출길이 막힌 데다 최근엔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 침체로 수요가 꺾였습니다. 이거 중국으로 많이 안 들어가고 한국으로 많이 오니까 가격은 많이 내려갔죠. 이 앞주부터 좀 장사가 돼요. 대게 가격은 당분간 저렴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권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곳곳에서 수상한 거래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의 분양권이 거래된 건데요. 세금 탈루가 의심됐습니다. 정수현 기자입니다. 올해 10월 입주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지난 1월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 뒤 지난 2달간 모두 18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전용 59제곱미터는 5억 원, 74제곱미터는 6억 원대로 같은 시기 거래된 조합원 입주권보다 2억 원가량 낮습니다. 거기 한 1억 5천 정도 또 부담해야 되면 9억 원. 차익이 그렇게 눈에 드러지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에선 이상 거래를 의심합니다. 성남시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은 아파트 인근에서 중개 거래됐는데 분양권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중개 거래되거나 직거래됐기 때문입니다. 다운 계약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보통 매수자가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세가 시세 차익의 최대 77%에 달하는 만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를 낮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의 분양권 거래가 대거 등록돼 논란이 됐습니다. 분양 초기에 이렇게 현금피 받고 자기들끼리 한 거를 실거래가 등재를 지금 한 게 아닌가. 정부는 이상 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 원자재 값 상승으로 건설업계가 비상이란 소식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시멘트 가격이 다음 달 또 오릅니다. 시멘트 업계는 전기요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건설 현장 셧다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시멘트 추락이지. 대형 트레일러들이 저장고 앞에 늘어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하루에도 170대가 넘는 트레일러들이 이곳에서 시멘트를 실은 뒤 레미콘 업체나 건설 현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시멘트가 향하는 현장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시멘트 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업계 매출 1위인 쌍용 C&E는 14.1%를, 성신영회는 14.3%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 제조 원가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전기 요금이 크게 올랐고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추가 비용도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손실이 불가피한 레미콘 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레미콘 회사는 가운데 입장이잖아요. 현장이 이제 인정을 늦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손해가 계속 발생되는 거죠. 늘어난 공사비에 몸살을 앓는 재건축 현장도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이미 평당 공사비를 크게 올려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거나 공사비 갈등 끝에 기존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곳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에 반영해야 되는데 자칫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분양 물량이 줄면서 주택 공급 위축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특별한 이자를 붙여주는 예금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어떤 조건인지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상품인지 김지아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시중은행 12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대상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넣으면 만기 때 최대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제시해야 하는 금리는 연 6% 수준. 금리 하락기에 실제 6%대 금리가 등장할지, 어느 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은행들은 오는 8일 1차로 금리를 공개한 뒤 다른 은행과 비교한 뒤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합니다. 은행들 간에 미묘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테니까.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이사와 취업, 유학,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월 70만 원씩 5년을 꾸준히 넣을 수 있다는 게 직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청년 희망 적금이 가입자 286만 명을 모았던 만큼 이번에는 금리 조건만 좋으면 가입자 300만 명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반격 시작 여부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형 댐이 파괴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몰 작전을 편 걸로 보이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방을 배후로 지목하며 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크림반도와 자포리자 원전에 물을 공급하는 우크라이나 남부 카오프카 댐이 폭발했습니다. 댐을 통제 중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배후라며 2만 2천 명이 홍수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Так же, как в 50-е годы строили эту гидроэлектростанцию, ее предстоит отстраивать заново.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테러라며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하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장의 원전 방사능 유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Шановні мешканці Херсонщини,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здійснила черговий акт терору. Вона підірвала Каховську ГЕС. Через 5 годин вода дістане критичного рівня.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남부와 동부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격퇴했다고 연일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대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를 낳을 수 있는 기간시설 공격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경비행기가 출몰했다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 허가받지 않은 비행이었던 탓에 미군은 F-16 전투기까지 출격시켰는데요. 이 소리 때문에 굉음이 들린다는 주민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하늘이 뚫릴 것 같은 굉음에 강아지가 주랭랑을 칩니다. 집안에서 기타를 치던 부부도 소리에 놀라 뛰쳐나갑니다. 911에는 집이 흔들릴 정도로 굉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알고 보니 무허가 경비행기가 워싱턴 DC 상공에 나타나 F-16 전투기 6대가 이를 쫓기 위해 출격하는 소리였습니다. 미군은 경비행기의 교신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Was just a classic textbook response to, in this case, what was an unresponsive pilot, an aircraft. 테네시주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경비행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워싱턴 DC를 지나 산속에 추락했습니다. 2살 배기 아이와 엄마 등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The terrain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for us to get first responders in. 외신들은 조종사가 쓰러져 경비행기는 자동 항법 장치로 날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Jet aircraft like this will gradually lose pressurization, which will incapacitate the captain and the passenger. It creeps up on you and you are going to sleep and there's no waking up. 미 정부는 전투기 출격과 경비행기 추락은 관련이 없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안경 하나만 쓰면 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는 확장현실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 기술을 실현시킬 기기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에 이어서 애플도 최신 기술로 무장한 헤드셋을 내놓으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사진을 옮기고 실물 크기로 영상 통화 중인 상대방의 위치가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년 초 출시를 앞둔 확장현실 헤드셋입니다. Apple Vision Pro will introduce us to spatial computing. This marks the beginning of a journey that will bring a new dimension to powerful personal technology. 실제 현실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2300만 픽셀의 OLED 디스플레이 2개, 5개의 센서와 6개의 마이크에 더해 12개의 카메라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도 차세대 확장현실 헤드셋 퀘스트 3를 공개하며 확장현실 기기를 둘러싼 글로벌 IT 기업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확장현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8조 원에서 2026년 66조 원으로 연평균 32%씩 성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ver since software's been developed, you were always limited by screen size. And to now think that you can create software that goes beyond a bezel or a border is a really interesting idea. 현실에 가상 이미지를 더하는 확장현실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 깨지고 부서진 토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맞춰 유물 복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70대의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이루라 기자가 만났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토기에 붙어있는 새 모양 장식. 전시 직전 가까스로 복원된 신라시대 토기 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전에 찾아서 전시 일주일 전에? 그래서 도록에도 실리지 못한. 이 극적인 복원 작업의 주인공은 24년 경력의 70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4명이 한 팀을 이뤄 상자마다 수북히 쌓인 토기 조각들을 재질, 색깔, 두께, 문양 등에 따라 분리한 뒤 맞추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분 다리 좀 찾아줘. 박물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2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사진 한 장 없는 토기 파편들을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토기하고 친해져야 이게 어떤 재질이고 어떤 질감이 난다. 내 손에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자세로 앉아 작업을 하고 독한 접착제 냄새를 참아내면서까지 일을 지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출근할 때마다 그 유물을 보면은 감동이 밀려와요. 내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고 맞출 수 있고. 다만 매일 조각을 맞추다 보니 생긴 직업병도 있습니다. 접시가 깨진다든가 뭐 꽃병이 깨진다든가 그러면 그걸 그냥 못 버려요. 꼭 붙여야 돼요. 네네네네 꼭 붙여요. 쓰지는 못할지언정. 매일 과거로 돌아가 옛 사람들과 조우하는 이들. 역사 복원의 숨은 공신들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Fellow's names, yes. Then who's playing first? Yes. I mean the fellow's name on first base. Who? The fellow playing first base for St. Louis. Who? What are you asking me for? What is this? Why is he doing that? Who's on first? Whenever he gets nervous, he does who's on first. You know, from Abbott and Costello? 자폐를 앓는 형 더스틴 호프만이 중얼거리는 말은 20세기 중반 이 미국 코미디 명콤비를 대표하는 만담입니다. Who's on first? What's on second? I don't know who's on third. That's what I want to find out. I want you to tell me the names of the fellows on the. 이름을 설명하는 말이 이름이 뭐냐는 질문으로 들려서 대화가 계속 어긋나고 헛도는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황당, 흐무개그쯤이죠. 국내에서도 패러디 영상이 나와 크게 히트했습니다.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공당 혁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전권은 다 맡기실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추대한 이래경 씨가 천안함은 자폭했다는 주장을 지난 2월에도 되풀이했는데 이 대표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엔 미국 정보 조직의 대선 개입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부르며 유일한 길은 하루라도 빨리 윤가 무리를 끌어내리는 일이라고 했죠.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 그는 이 대표를 열렬히 수호하고 찬미해온 지지자였습니다. 이 대표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를 제안하기까지 했으니 그저 말뿐인 지지자는 아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더니 지난 2월엔 이렇게 낯뜨거운 글을 명언이라며 올렸습니다. 악성 음모론자이자 자신의 강성 지지자를 이 대표는 전권을 부여해 당을 쇄신시킬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운 겁니다. 상식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시도하지 못할 일이겠죠. 혁신위를 꾸리자고 제안했던 비명계 의원들은 이래경이 누구지라는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래서는 이 대표의 또 하나 셀프 방탄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와중에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터져나온 천안함 자폭 음모론이 순국 장병과 유족, 생존 장병들을 또 한 번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현충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라고 한 최원일 전 함장에게는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옛말에 원숭이가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원숭이에게 주나라의 성군, 주공의 옷을 입힌다는 말도 있죠. 저마다 인품과 덕망에 걸맞는 의관과 자리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비록 하루도 못 버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른바 혁신의 첫발을 이런 식으로 천연덕스럽게 때리고 했던 이 대표를 보며 다시 한번 놀라고 감탄합니다. 6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현충일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곳곳의 해수욕장은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로 또 공원은 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위의 힘이 한층 더 강해지겠는데요.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평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고 오늘 비교적 선선했던 제주도 기온이 4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그 외 전국 하늘은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당분간 강원 영동 지역의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여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영남 내륙은 30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전해드린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